이혼하면 너도 빈손이야. 이 집안 아니면 너 뭐가 있는데? 남편이 저한테 이 말을 뱉었을 때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내 엄마 숨 거두는 날 밤에 다른 여자랑 우리 집 침대에서 뒹굴던 놈이 지금 나한테 빈손이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사흘 동안 혼자 절하고 혼자 울고 혼자 버텼는데 이 인간은 전화 한 통 없었거든요. 근데 말이죠. 제가 손 놓으면 이 집안 하루도 안 돌아가요. 그래서 복수랍시고 저는 그날부로 전부 손 놓았습니다. 집안은 난리가 났죠. 그날 있었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어머니의 심장이 멈춘 순간부터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사흘 동안 수십 통을 걸었지만 돌아온 건 딱 한 줄이었죠. 회사 일이 급해서 늦을 것 같다. 장례식장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는 동안 친정 이모가 제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정아야, 사위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장모가 돌아가셨는데 얼굴을 안 비추면 어떡해? 이모가 국화꽃 향이 배인 손으로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회사에 진짜 급한 일이 생겼대요. 올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남편 대신 사과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하는 변명은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렸죠. 사흘째 되는 날 밤 마지막 조문객이 돌아가고 장례를 모두 마쳤습니다. 새벽 2시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거실 신발장 앞에 낯선 여자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하이힐, 가지런히 나란히. 저는 신발을 벗다 말고 그 구두를 내려다봤습니다. 복도 끝 침실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낮고 가는 여자의 웃음. 저는 복도를 걸어가 침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초, 아니 5초쯤 그렇게 서 있었을 겁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도윤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죠. 도윤의 옆에는 여자가 시트를 끌어올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얼굴, 오채린이었습니다. 정아, 이거 아니야, 잠깐만. 도윤이 이불을 걷어차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현관으로 돌아가 신발을 다시 신었습니다. 뒤에서 도윤이 허둥지둥 옷을 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벨트 버클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발이 뒤엉키는 소리. 정아, 잠깐만, 정아. 도윤이 복도를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았을 때 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죠. 차 안에서 꼬박 4시간을 보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계속 밝아졌습니다. 부재중 전화 12통, 문자 메시지 여러 개. 제발 전화 좀 받아. 오해야.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확인이라고. 내 눈으로 직접 봤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밤에 내 남편은 다른 여자와 우리 집 침대에 있었다고. 감정이 빠져나간 자리에 차가운 것이 들어찼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아주 맑은 계산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24시간 카페에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 회사 태중건자재의 재무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10년간 제가 관리해온 시스템이었죠. 법인 계좌 3개에 돈을 옮기는 최종 승인, 법인카드 한도 조정, 거래처, 대금, 지급까지 전부 제 공인인증서와 보안장치 하나에 묶여 있었습니다.
가족 경영이라 누구도 이 구조를 바꾸려 하지 않았고 저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왔죠. 시어머니의 백화점 카드가, 시누이의 영국 유학 송금, 도윤 명의의 법인카드 비용. 이 가족의 모든 돈이 제 손을 거쳐야만 움직인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커피를 3잔째 비울 무렵 대학 동기 송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나야. 혹시 이혼 전문 변호사 중에 믿을 만한 사람 알아? 뭐야, 무슨 일 있어? 지연이 잠깐 숨을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일단 소개만 해줘. 알겠어. 문자로 바로 보낼게. 그리고 정아야, 필요하면 언제든 내 사무실로 와. 지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고마웠죠. 오전 9시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에게 평소처럼 인사하고 재무팀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무실 쪽에서 도윤이 힐끗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윤이 제 책상 앞으로 왔습니다. 넥타이 매듭을 만지작거리며 목소리를 낮췄죠. 정아, 오늘 저녁에 둘이 얘기 좀 하자. 바빠서 어려울 것 같아.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몇 초간 서 있다가 돌아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퇴근 후 저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빈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방에 앉아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적금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통장 사이에 작은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죠. 정아야, 힘들면 쓰렴. 어머니의 둥글둥글한 글씨체였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 돈만큼은 절대로 시댁돈과 섞이게 두지 않겠다고 어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차 안에서 지연이 보내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세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연 씨 소개로 연락드립니다. 이혼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네, 간단히 상황만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직접 목격한 것, 결혼 10년간 시댁회사 재물을 전담해 온 것, 지금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증거 확보가 가장 급합니다. 박세진 변호사가 펜을 굴리는 소리와 함께 말했습니다. 남편분에게 어떤 감정 표현도 하지 마세요. 싸우지도 마시고 울지도 마세요. 대화는 전부 기록하시고요. 이번 주 안에 사무실로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수요일 점심시간에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때 뵙죠. 전화를 끊고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었죠. 오전 업무를 처리하면서 가장 먼저 손을 댄 건 시누이 강혜은의 유학 송금이었습니다. 매달 15일 시아버지 개인 계좌에서 가족 공용 계좌로 들어온 돈 중 학비와 생활비를 합쳐 550만 원을 영국으로 보내는 해외 송금 예약이 걸려 있었죠. 저는 그 예약을 조용히 해제했습니다. 클릭 한 번이었습니다. 공용 계좌의 관리 권한이 오롯이 제게 있었기에 가능한 가장 조용한 첫 번째 조치였죠. 다음은 시어머니 황미숙의 법인카드였습니다. 카드 2장, 월 한도 각각 1,000만 원. 시어머니는 매달 백화점, 호텔 모임, 골프장 비용으로 한도를 거의 꽉 채워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도를 1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며칠 안에 결제가 거절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오후에는 거래처 3곳의 납품 대금 지급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사유란에 서류 보완 필요라고 적었습니다. 당장 법적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지만 거래처에서 독촉이 들어오면 시아버지가 직접 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모든 조치를 마친 뒤 회사 서버에 접속해 지난 10년간 제가 처리한 재무 기록을 복사했습니다.
급여 승인 내역, 세금 신고 파일, 계약서, 거래처 장부, 외장하드 하나, 인터넷 저장소 하나, 이중으로. 시댁에서 갑자기 저를 잘라버리거나 접근 권한을 빼앗으려 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었습니다. 퇴근 무렵 도윤이 또 제자리로 왔습니다. 양복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젯밤 일 얘기 좀 해야 하지 않겠어. 언제까지 피할 거야. 지금 결산 때문에 바빠. 주말에 하자.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주말 전까지 박세진 변호사를 만나 대화 전략을 세워두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도윤이 한숨을 내쉬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모니터 속 숫자들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집에서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핸드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와 찍은 마지막 사진이 있었죠. 병실 침대에서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계신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손가락이 너무 가늘어져서 제 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죠. 목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참았고 그 새벽 침실 문을 열었을 때도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삼켰습니다. 아직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수요일 점심 박세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제가 건넨 자료를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목격 당시 사진이나 영상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때는 그런 걸 찍을 정신이 아니었어요. 괜찮습니다. 정황 증거를 쌓으면 됩니다. 남편분이 문자로 뭐라도 인정하는 내용을 보내게 만드세요. 직접 추궁하지 마시고 상대가 스스로 말하게 유도하는 겁니다. 박 변호사가 메모지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까지 합치면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증거 수집 목록 정리해 드릴 테니 하나씩 챙겨오세요.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핸드폰을 확인하니 도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채린이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술 마시고 실수한 거야. 너무 큰 의미 두지 마. 저는 그 문자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죠. 알겠어. 주말에 천천히 얘기하자. 박 변호사의 조언대로 상대가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회사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정아야, 카드가 좀 이상한데 네가 확인 좀 해줄 수 있니? 아까 백화점에서 결제가 안 되더라고.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님, 카드사 시스템 점검 중이라 월요일까지는 정상화될 거예요. 저는 수화기를 들고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월요일이 돼도 아무것도 정상화될 계획이 없다는 것은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도윤이 거실 식탁에 커피 2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아, 이제 진지하게 얘기하자. 계속 이러면 안 되잖아. 저는 주방에서 물컵을 가져오는 척하며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러두고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래, 말해봐. 도윤이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날 채린이가 동창 모임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택시도 못할 정도로 취해서 어쩔 수 없이 데려온 거야. 진짜 그게 다야. 그러면 왜 둘 다 이불 안에 있었어?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게 유지했습니다. 도윤이 커피잔에서 손을 떼며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식탁 모서리를 톡톡 두드리다가 대답했죠. 나 원래 잠잘 때 에어컨 세게 틀잖아. 채린이가 춥다고 해서 이불 덮어준 거야. 그게 전부라니까.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그 2마디만 했습니다. 이 황당한 변명이 전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차분하게 만들어줬죠. 도윤의 어깨가 눈에 띄게 풀어졌습니다.
제가 더 따지지 않으니까 안심한 거였습니다. 나 오늘 골프 약속 있어. 저녁까지는 올게. 도윤이 의자를 밀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고개만 끄덕였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한 뒤 저는 곧장 도윤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부터 열었습니다. 서류 파일 사이에 끼워진 작은 상자 하나가 손에 잡혔죠. 열어보니 커플 팔찌였습니다. 남자용과 여자용이 나란히. 서랍 안쪽을 더 뒤졌습니다. 호텔 영수증 2장이 나왔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죠. 하나는 14개월 전, 하나는 8개월 전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간호를 시작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영수증 밑에 접힌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보고 싶다로 시작하는 짧은 글이었죠. 글씨체는 여자의 것이었고 끝에 작은 하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전부 사진으로 찍어 별도 저장소에 올렸습니다. 서랍을 원래대로 닫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격리 보조 김대리가 다급한 얼굴로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팀장님, 3일 철강에서 전화 왔는데요. 납품 대금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항의가 심해요. 김대리가 메모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서류 검토가 좀 늦어지고 있어. 이번 주 내로 처리한다고 전해줘. 네, 알겠습니다. 김대리가 돌아가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시아버지의 전화가 올 시간이 멀지 않았죠. 예상대로 그날 오후 시아버지 강태준 사장이 직접 재무팀으로 내려왔습니다. 양복상의 단추를 풀며 제 책상 앞에 서서 물었죠. 정아 씨, 3일 철강건 왜 아직 처리가 안 됐어? 새로 바뀐 감사 기준에 맞춰서 지출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빨리 처리해. 거래처 관리 소홀하면 안 돼. 그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같은 날 저녁 영국에서 신우이 강혜은의 국제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이번 달 생활비가 안 들어왔는데 확인 좀 해줄 수 있어? 귀찮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은행 해외 송금 쪽에 지연이 있는 것 같더라. 확인해 볼게. 응, 빨리 좀 부탁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요일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죠. 정아야, 백화점에서 또 카드가 안 됐어.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계산대에서 거절당했다고.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짜증을 넘어선 불안이 섞여 있었죠. 어머님, 카드사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리 좀 해줘. 이게 뭔 일이니 대체. 전화를 끊고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균열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였죠. 수요일은 회사 직원 급여일이었습니다. 제가 최종 승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전 직원의 급여가 나가지 않는 구조였죠. 저는 오전 내내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지급 시한을 넘기면 법에 걸린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넘기지 않는 선에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오후 2시 총무팀장이 시아버지에게 보고했고 강태준 사장이 다시 재무팀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걸음이 빨랐죠. 정아 씨, 급여 왜 안 나갔어? 직원들 난리야. 시아버지가 제 책상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장님, 따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급여는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대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사장님과 단독으로 미팅 시간을 주십시오. 시아버지가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봤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흐른 뒤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갔죠. 저는 곧바로 급여 이체 승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도윤 7통, 시어머니 4통, 신우이 3통,
부재중 전화가 총 14통이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줄줄이 쌓여 있었죠. 시어머니, 정아야 전화 좀 받아. 신우이, 언니 진짜 뭐 하는 거야? 도윤, 집에 좀 와. 저는 알림창을 하나하나 확인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집 어머니 방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박세진 변호사에게 보낼 증거 자료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핸드폰 화면은 계속 밝아졌지만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오전 회사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려는 순간 시어머니 황미숙이 로비 한쪽에 서 있는 게 보였죠. 정장 차림에 핸드백을 양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시어머니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정아야, 엄마 왔어. 커피 한 잔만 하자.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이건 가벼운 수다가 아니라 추궁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메리카노를 시키며 먼저 말문을 열었죠.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지? 어머님 장례 치르고 나서 많이 지쳤을 텐데. 쉬엄쉬엄 해도 돼. 시어머니가 냅킨을 접으며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얼굴이 말랐네. 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위로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10분쯤 그런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날씨, 건강, 식사. 커피가 절반쯤 줄었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가고 눈이 날카로워졌죠. 근데 정아야, 솔직히 물어볼게. 카드도 그렇고 예은이 송금도 그렇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돌려 말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시어머니가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봤죠. 어머님, 제가 장례식 끝나고 새벽에 집에 갔을 때 도윤이가 다른 여자와 침대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초쯤 아무 말도 없었죠.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도윤이가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핸드백 손잡이를 움켜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채린이라는 여자입니다. 대학 동창이고요. 호텔 영수증 날짜를 보면 제가 어머니 간호를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만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름과 정황까지 말하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놀란 표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것이 깔렸죠.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남자가 실수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로 집안을 이렇게 뒤흔들어?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손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며느리의 고통은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걸요. 정아야, 이건 우리 집안 안에서 조용히 처리할 문제야. 네가 이러면 회사도 위험해지고 너한테도 좋을 게 없어.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제 손등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저는 10년 동안 이 회사 재무를 책임져 왔습니다. 그 10년 동안 제가 받은 건 남편의 외도하고 장례식에 얼굴도 비치지 않은 무관심이었어요. 이걸 망친 건 저가 아니라 아드님입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얇게 떨렸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죠. 카페 안에 잠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핸드백을 집어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을 좀 줘. 내가 도윤이를 불러서 얘기해 볼 테니까 경거망동하지 마.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가 할 일은 아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덮을 방법을 찾는 거라는 걸 확신했죠. 회사로 돌아와 자리에 앉은 지 30분도 안 됐을 때 도윤이 상무실에서 재무팀으로 걸어왔습니다. 걸음이 빠르고 어깨가 잔뜩 올라가 있었죠. 제 책상 앞에 서서 허리를 숙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에서 분노보다 공포가 먼저 스치는 게 보였습니다. 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야, 이거 진짜. 도윤이 뭔가 더 말하려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직원들 시선이 느껴졌는지 입을 다물고 돌아갔죠. 그날 오후 친구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간단히 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왔다고? 와, 진짜 빠르다. 지연이 볼펜을 딸깍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 시어머니? 남자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라고 하더라. 와, 진짜 전형적이다. 근데 정아야, 너 지금 친정집에서 혼자 있는 거야? 밥은 먹고 다녀?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사실 어제도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때웠거든요. 대충 먹고 다녀. 거짓말하지 마. 오늘 저녁에 내가 갈게. 주소 문자로 보내. 지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제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저녁에 지연이 친정집으로 왔습니다. 양손에 마트 봉지를 들고 현관에 서서 말했죠. 된장찌개 끓여줄게. 냉장고에 두부 있어? 없을걸? 사왔어. 비켜봐. 지연이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돌아가신 뒤로 이 부엌에서 불을 켠 건 처음이었죠. 밥을 먹으며 지연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뭐래? 유리한 상황이래. 증거만 더 모으면 된다고. 시댁돈 관리는 지금도 네가 하고 있는 거야? 응. 전부 내 손을 거쳐야 움직여.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상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공용 계좌 구조, 송금 해제, 카드 한도 조정, 거래처 대금 보류까지. 지연이 된장찌개를 떠먹다 말고 숟가락을 놓았죠. 야, 이정아. 너 진짜. 지연이 입을 반쯤 벌린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놀란 눈이었지만 그 안에 끝까지 내 편이다라는 표정이 섞여 있었죠. 무모한 짓 하는 거 아니야. 다 계산하고 있어. 알아. 너가 무모하게 할 사람이 아닌 건 아니까. 근데 밥은 좀 챙겨 먹어. 싸우려면 체력이 있어야지. 지연이 제 밥그릇에 국물을 더 떠주며 말했습니다. 밤늦게 지연이 돌아간 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죠. 정아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와. 아버님도 계실 거야. 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자.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 강태준까지 나선다는 건 시댁이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챘다는 뜻이었죠. 주말 전까지 박세진 변호사를 한 번 더 만나야 했습니다. 어떤 말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을 준비를 하고 가야 했으니까요. 저는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머님, 토요일 오후에 가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어머니 방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방에 누워 있으면 아직도 어머니 냄새가 나는 것 같았죠. 어머니가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 정아야, 밥 먹었어? 라고 하셨을 겁니다. 지연이가 한 말이랑 똑같이. 금요일 오후 박세진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호텔 영수증 사진, 오채린의 손편지, 도윤이 보낸 실수였다는 문자 스크린샷, 토요일 대화 녹음 파일. 전부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죠. 박 변호사가 하나하나 넘겨보며 안경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잘 모으셨네요.
외도 입증에는 충분합니다. 다만 상대 쪽에서 조작이라거나 맥락을 왜곡할 수 있으니 추가 정황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호텔 투숙 기록을 정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고요. 카드 결제 내역에 그 여자와 관련된 지출이 있으면 그것도 됩니다. 박 변호사가 메모지에 적으며 말했습니다. 재산분할 쪽 이야기도 할게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한쪽에 모으며 자세를 바꿨습니다. 시아버지 회사에서 재무를 맡아온 기여분은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회사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았으니까요. 다만 본인 명의 자산이나 개인 돈이 회사 운영에 직접 들어간 적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꺼냈죠. 결혼 초기에 제 개인 저축 2천만 원이 회사 운전자금으로 들어간 적 있습니다. 당시에 현금이 급하다고 시아버지가 부탁하셔서요. 그 증빙이 남아 있습니까? 통장 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제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이체한 기록이요. 박 변호사가 펜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꼭 챙겨오세요. 큰 무기가 됩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내일 시댁에서 벌어질 일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도윤. 셋이 나란히 앉아서 저를 압박할 거라는 건 뻔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토요일 오후 시댁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죠. 평소 같으면 어서 와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까딱하며 거실을 가리켰습니다. 거실 소파에 시아버지 강태준이 가운데, 시어머니 황미숙이 오른쪽, 도윤이 왼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면접장 같은 배치였죠.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키며 맞은편 1인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양손을 무릎 위에 포갠 채 무게를 잡은 목소리로 말했죠. 정아, 네가 이 집안에 공이 큰 건 우리가 다 안다. 근데 이렇게 회사 일에 감정을 섞으면 안 되지 않겠어? 일은 일이고 집안 문제는 집안에서 풀어야지. 아버님, 감정을 섞은 게 아닙니다. 재무 담당자로서 정상적인 업무 절차를 밟고 있는 것뿐이에요. 저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손으로 두드리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정아, 나 진심으로 말하는 건데 채린이랑은 진짜 아무 사이 아니야. 네가 그날 본 건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고. 네가 장모님 간호하느라 힘들어서 예민해진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사람이 힘들면 별거 아닌 것도 크게 보이는 법이야. 정아야, 네가 지쳐서 그런 거야. 저는 세 사람의 얼굴을 한 명씩 봤습니다. 사과하려고 부른 게 아니었죠.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합동작전이라는 걸 그 순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펼치며 말했죠. 이것은 도윤 씨 서재에서 발견한 호텔 영수증하고 오채린 씨가 쓴 편지 사본입니다. 날짜를 보시면 제가 어머니 간호를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관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고 도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죠. 저는 이 순간부터 의도적으로 도윤을 도윤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 호칭의 변화를 시어머니가 먼저 알아챘죠. 시어머니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다가 다시 좁아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며 턱을 한번 만졌죠. 그리고 도윤에게 고개를 돌리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아, 이게 뭐냐? 도윤의 입술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아, 아버지,
그건 그때 회사 미팅이 있어서. 호텔에서 회사 미팅을 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도윤이 더듬거리며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렸죠. 시어머니마저 이번에는 아들을 감싸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몇 초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영수증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죠. 정아, 내 심정 이해한다. 근데 지금 당장은 회사를 정상화하는 게 급하지 않겠어? 이혼이든 뭐든 나중에 천천히 하고 일단 업무부터 원래대로 돌려놓자. 저는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내 고통에 대한 위로가 아니라 회사 자금 흐름부터 복구하라는 요구였죠. 이 집안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아버님, 저도 회사에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뒤에서 도윤이 따라왔습니다. 제 어깨 뒤에 서서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진짜 이럴 거야? 이혼하면 너도 빈손이야. 이 집안 아니면 너 뭐가 있는데?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도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회계사 자격증이 있고 10년 경력이 있어. 그리고 너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나지. 네가 아니야. 도윤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현관문을 열고 나왔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 위에 이마를 잠시 대고 눈을 감았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민해진 거 아니냐는 도윤의 말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스쳤지만 조수석에 놓인 서류 봉투의 무게가 그 말을 곧바로 지워줬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박세진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월요일에 이혼 절차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에 시댁 아파트가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죠. 저는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월요일 오전 박세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소장 초안을 최종 검토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짚어줬죠. 위자료, 혼인 기간 중 재산 분할, 결혼 초기에 투입한 개인 자금 2천만 원 반환. 이 세 가지가 청구 내용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시댁에서 바로 반응이 올까요? 당연하죠. 법원에서 상대 측에 통지가 가니까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박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회사 재무 업무 정상화를 언제 시점으로 잡을 건지요. 저는 잠깐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이혼합의 조건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회사가 당신을 해고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넘길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는요. 하지만 10년치 재물을 단기간에 인수인계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게 사실상 최대 무기예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단단히 준비하고 가세요. 상대가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날 오후 회사로 돌아왔을 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아버지 강태준 사장의 비서였죠. 이 팀장님, 사장님께서 사장실로 와달라고 하십니다. 사장실 문을 열자 강태준 옆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고문 변호사였죠.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네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준이 책상에 팔꿈치를 짚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아 씨,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개인적인 문제하고 회사 업무는 분리하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건 업무 방해로 해석될 수도 있어. 강태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법적 압박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고문 변호사가 옆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죠. 이 팀장님,
회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되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철을 가방에서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장님, 이것은 지난 10년간 제가 처리한 세금 신고, 급여 이체, 거래처 계약 장부의 전체 기록입니다. 강태준의 시선이 두꺼운 서류철에 멈췄죠. 만약 저를 업무에서 빼시면 인수인계에 최소 2달이 걸립니다. 그동안 이달 말 법인세 중간 납부하고 다음 달 거래처 대금 결제가 전부 지연됩니다. 고문 변호사가 강태준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강태준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2번 두드린 뒤 저를 똑바로 보며 물었죠. 그래서 내 조건이 뭐냐? 이혼 소장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윤 씨와 합의로 마무리하되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에 대한 제 요구 조건을 수용해 주시면 회사 업무는 인수인계 완료 시까지 차질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강태준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말해봐. 저는 박 변호사와 사전에 산출한 금액을 말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기여분, 개인 투입금 반환을 합산한 총액이었죠. 이 금액은 그동안 쌓인 판례하고 혼인기간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출한 겁니다. 강태준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음 말을 덧붙이자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죠. 재판으로 가면 회사 재무자료가 공개 심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공개 심리라는 말에 강태준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고문 변호사도 펜을 쥔 손을 내려놓으며 강태준을 바라봤죠. 사장실에 무거운 침묵이 깔렸습니다. 강태준이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검토해 보겠어.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도윤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있다가 저를 보자 몸을 일으켰죠. 아버지한테 돈 얘기까지 한 거야? 네가 만든 상황이야. 저는 그 말만 하고 도윤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에서 도윤이 뭔가를 중얼거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그 주 수요일 강태준의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팀장님, 사장님 말씀 전합니다. 팀장님이 제시한 금액의 70%를 수용하겠다고 하셨고요. 대신 회사에 대한 어떤 정보도 바깥에 내보내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박세진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30분 동안 통화하며 역제안을 정리했죠. 금액은 원안 유지, 비밀 유지 조항은 받아들이되 이행 기한하고 위반했을 때 제재 조건을 분명히 넣자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대로 회신하겠습니다.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 오후 강태준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제 핸드폰에 강태준 사장이라는 이름이 떴을 때 저는 한번 심호흡을 하고 받았죠. 정아 씨. 네, 사장님. 알겠다. 원한대로 하자. 대신 인수인계는 확실히 해줘. 짧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아버지가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협상 상대로 대하는 목소리였죠. 알겠습니다. 인수인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친정 어머니의 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 사이에 끼워져 있는 메모지를 펼쳤죠. 정아야 힘들면 쓰렴. 어머니의 둥글둥글한 글씨체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모간이 뜨거워졌지만 저는 통장을 도로 서랍에 넣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죠. 인수인계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가는 동안
10년이라는 시간이 문서 위에서 정리되어 갔습니다. 화요일 저녁 친정집에서 인수인계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었죠. 현관문을 열자 캐리어를 끌고 선 시누이 강혜은이 서 있었습니다. 코트 깃을 세운 채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죠. 언니, 나 어제 런던에서 왔어. 예은이 캐리어 손잡이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돼. 언니가 왜 이러는 거야? 저는 잠시 예은을 바라보다가 문을 더 열었습니다. 들어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예은이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입을 열었죠. 오빠가 실수한 건 맞아. 그건 나도 인정해. 근데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야? 나는 이번 학기 등록금을 못 낼 뻔했다고. 예은의 눈이 붉어지며 글썽거렸습니다. 예은아, 내 유학비가 매달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 그야 아빠 회사에서. 예은이 말하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눈을 보더니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지난 5년간의 송금 내역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예은 쪽으로 노트북을 돌려놓으며 말했죠. 이 계좌 보여? 아버님 개인 돈에서 내가 관리하는 가족 공용 계좌로 들어온 뒤에 내가 매달 직접 해외 송금을 한 거야. 아버님이 직접 하면 번거로우니까 재무 업무의 일부로 내가 도맡아 온 거지. 예은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매달 15일 빠짐없이 찍혀 있는 송금 기록을 손가락으로 더듬듯 따라갔죠. 이 송금이 10년간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어. 그리고 그게 전부 내 손을 거쳐야 가능했다는 거 생각해봐. 예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한참이 지나서야 예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걸 나는 진짜 몰랐어. 예은이 무릎 위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물었죠. 근데 언니, 그래도 이건 가족끼리 해결할 문제 아니야? 나도 10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참았어.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내 오빠는 내 어머니 돌아가신 날 밤에 다른 여자하고 우리 집 침대에 있었어. 예은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거실에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예은이 코트를 여미며 일어섰습니다. 나 오늘은 갈게. 응. 조심해서 가.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은에게 원망은 없었죠.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다음 날 아침 예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어젯밤에 많이 생각했어. 오빠한테 전화해서 진짜냐고 물었더니 말을 못하더라. 미안해. 시댁 가족 중 처음으로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잠시 가슴에 대었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답장을 보내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목요일 이혼 합의서 초안이 박세진 변호사를 통해 도윤 측에 전달됐습니다. 도윤은 자기 변호사를 세워서 수정을 요청했죠. 위자료 금액이 과다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전화로 제게 알려줬습니다. 상대 쪽에서 금액 줄여달라고 나왔는데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외도 증거가 모두 공개되고 회사 재무 자료도 법원 명령에 따라 제출될 수 있다고요. 뭐래요? 이틀 뒤에 수정 요청 철회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저도 모르게 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였죠. 금요일 오후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시작했습니다. 새로 채용된 경력직 재무팀장에게 10년간의 업무를 하나씩 넘기는 작업이었죠. 계좌 구조, 거래처 원장,
세금 신고 일정, 급여 처리 방식. 제가 한 줄 한 줄 설명할 때마다 새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격리 보조 김대리가 제 책상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팀장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김대리가 볼펜을 만지작거리며 아쉬운 얼굴로 말했죠. 김대리가 잘 도와드리면 새 팀장님도 금방 적응하실 거야. 걱정 마.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10년간 앉아있던 이 책상을 정리하는 손끝에서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서랍을 비우고 파일을 넘기고 비밀번호를 인계하는 하나하나가 10년이라는 시간을 내려놓는 것이었으니까요. 인수인계 둘째 날 시아버지 강태준이 재무팀에 내려왔습니다. 저를 복도로 불러낸 뒤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짧게 말했죠. 정아 씨, 고생 많았어. 그리고 잠깐 멈칫하더니 덧붙였습니다. 내가 내 능력을 회사에만 묶어두고 제대로 대우를 못한 것 같다. 10년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진심인지 마지막 체면치레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그 말 외에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요일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아야, 인수인계 거의 끝나가지? 다 끝나면 우리 사무실에서 일해볼 생각 없어? 경력직 회계사 하나 구하고 있었거든. 갑자기 아니야. 네가 나온다는 얘기 듣고 나서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내 실력이면 바로 투입 가능하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댁에 기대지 않는 삶의 첫 번째 구체적인 가능성이 열린 거였죠.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인수인계 마지막 날, 퇴근 전에 책상 서랍을 비우다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결혼 초기에 도윤과 찍은 사진이었죠.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을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쓰레기통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다시 서랍에 넣어두었죠. 미련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에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랍을 닫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인수인계를 모두 마치고 2달여가 지났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고 법이 정한 한 달의 숙려기간을 보냈죠. 오늘은 법원에서 최종 확인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도윤과 마주쳤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죠. 저를 보자 입술을 한번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죠. 법정 안에서 판사가 양쪽의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했습니다. 도윤이 먼저 서명했고 저도 펜을 받아 이름을 적었죠. 이정아 석자를 쓰는 동안 펜촉이 종이에 긁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판사가 확인서를 교부하는 순간 결혼 10년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도윤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잘 살아. 저는 걸음을 멈추고 반쯤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도. 우리의 마지막 대화는 그 두 마디로 끝났죠. 도윤이 반대쪽 복도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어깨가 전보다 좁아 보였죠. 저는 시선을 거두고 출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핸드폰을 확인하니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정아야, 건강해. 5글자였습니다. 10년간 체면과 통제의 사람이었던 시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이 5글자라는 게 묘한 여운을 남겼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답장을 보내고 대화방을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확인서를 들고 곧장 구청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이혼 신고서를 작성해 창구에 제출했죠. 접수 확인 도장이 찍힌 서류를 건네받을 때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새 출발 응원합니다. 예상치 못한 한마디에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고 구청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공원묘지, 어머니가 계신 곳이었죠.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5월의 초록이 빠르게 스쳐갔죠. 운전하는 동안 지난 2달여를 떠올렸습니다. 숙려 기간 동안 친정집에서 혼자 지내며 새 직장 준비를 했고, 어머니 유품을 천천히 정리했고, 간간히 예은에게서 오는 안부 문자에 답했죠.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이었지만 무너지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잔디 위에 놓인 비석 앞에 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죠. 비석에 새겨진 어머니 이름을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장례식 날도, 배신을 목격한 새벽에도, 시댁과 마주 앉아 대치하는 내내도 꾹꾹 눌러왔던 것들이었죠. 처음에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볼을 타고 턱 끝으로 떨어지는 게 느껴졌지만 닿지 않았죠. 그러다 목 안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숨이 끊기고 소리가 새어나왔죠. 산 위의 바람이 그 울음소리를 받아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고 나서 소매로 얼굴을 닦고 비석 앞에 그대로 앉았죠. 엄마, 나 이혼했어.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 나왔어. 무섭긴 한데 엄마가 남겨준 통장 덕분에 당장은 괜찮아. 바람이 잔디를 스쳐갔습니다. 다음 주부터 지연이네 사무실에 출근해. 이제부터는 나 혼자 잘해볼게. 말을 마치자 바람이 한 번 제 뺨을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잘했다 정아야라고 답해주시는 것 같았죠.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산을 내려와 차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지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죠. 오늘 다 끝났어? 저녁에 고기 사줄게. 예은에게서도 문자가 있었습니다. 언니, 나 이번에 학비는 아빠한테 직접 받기로 했어. 그리고 나중에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 오빠 빼고.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적이 아닌 사람이 아직 있다는 게 작은 위안이 됐죠. 저녁에 지연과 고깃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이 소주를 따르며 말했죠. 자, 오늘 축하주다. 받아. 잔을 부딪히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게 오늘따라 덜 쓰게 느껴졌죠. 그리고 정아야, 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야. 자리 빼놨어. 아직 정식으로 오케이 안 했거든. 저는 투덜거리며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내 대답 안 기다렸어. 네 자리 이미 만들어놨으니까 월요일에 그냥 와. 지연이 집게로 고기를 집으며 웃었습니다. 참나 맘대로야 진짜. 잔소리를 하면서도 잔을 비웠죠. 10년 만에 내 이름 석자로 출근하는 직장이 생긴다는 게 실감나지 않으면서도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습니다. 친정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죠. 법정, 서명, 구청, 산소, 눈물, 고기, 소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정아, 수고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꿈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이정아 씨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참 많이도 참았던 사람이에요. 엄마 손 놓는 그 순간에도, 남편 배신을 눈으로 확인한 그 새벽에도, 시댁 세 사람이 앞에 앉아서 예민한 거 아니냐고 몰아세울 때도 이 사람은 울지 않았거든요. 10년을 남의 집안 살림꾼으로 살다가 자기 이름 석자로 다시 서는 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해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에 묶여서 정작 나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싶은 분 계시면요. 이정아 씨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내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수고했다고 잘 버텼다고요.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